둘, 셋.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 형태의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스트리밍에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것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오랜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원래 잘하는 형태 이 스타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행복 그러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되게 좋죠? 그냥 행복이란 단어 자체가 듣기만 해도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엄마 행복이 뭐야? 삼촌 행복이 뭐야? 이렇게 막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해주실 겁니까? 행복, 우리가 어떤 건지는 잘 알죠. 근데 이거를 말로써 한번 표현을 해보면 모든 것으로부터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 이걸 행복이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행복의 반대말은요 불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요 어떤 꼬마 아이가 따님이, 아드님이, 조카가 당신에게, 선생님에게 불행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떤 언어로 표현을 해주시고 대답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불행이 뭘까요? 우리가 불행 그러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는 있죠. 근데 그걸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불행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불행이라는 것은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불행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상태. 일단 느낌만 봐도 자유가 억압되어 있어. 되게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상태인 사람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좀 먼저 떠올랐어요. 전쟁 포로. 그쵸? 전쟁 포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전쟁 포로들 나오는데 막 다리에 쇠뭉치 막 묶여있고 팔다리 막 잡혀있고 막 하기 싫은 노동을 억지로 해야 되고 밥도 많이 얻어먹지도 못하고 맨날 매맞고 고문당하고 되게 괴로운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그들도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전쟁 포로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우리 나쁜 짓 하다가 가는 곳 있잖아요. 잘못한 일 하면은 나쁜 짓 하면 가는 곳이 있는데 그걸 우린 세 글자로 교도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도소에 가보시면요. 교도소는 굉장히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곳이죠. 우리가 인간은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식욕, 두 번째가 수면욕, 세 번째가 성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식욕과 수면욕을 충족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성욕에 대한 건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고 제어가 되어 있는 곳이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어하는 것 굉장히 싫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나쁜 짓 해가지고 교도소 가지 말고요. 이 3대 욕구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가 계시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제한받고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군데 전쟁 포로 교도소 말고 자유가 굉장히 많이 억압되어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100%제 얘기에 지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는요. 여기 가는 꿈만 꿔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소름이 막 돋아요. 다시는 이런 곳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두 글자로 우리가 그렇게 남자분들이 싫어하는 군대입니다. 군대 같은 경우에는요. 나쁜 곳이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는 곳이고요. 국방의 의무, 남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국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곳이고 누구나 다 가는 곳입니다. 군대는 나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고 싶은 곳도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가기 싫은 곳이에요. 왜 군대 가기 싫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죠? 군대 갈 때 그 훈련소 앞에서 가족들과 안녕하면서 울었잖아요. 왜 울었습니까? 내가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자유를 앞으로는 억압당할 것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리고 군대 가시면요. 내가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요. 내가 하고 싶은 머리 스타일도 못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행위들도 하지 못해요. 군대에 가시면 뭐든지 군대에서 정한 옷과 행동과 말투 모든 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해야 되거든요. 나의 자유는 완벽하게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가면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남성분들은 공감할 수 있으실 텐데 이등병이 있고 병장이 있으면 이등병이 훨씬 힘들고 괴롭죠. 왜 그런 거냐면 이등병이나 병장이나 훈련하는 건 똑같아요. 총 쏘고 뛰고 무거운 거 들고 뛰고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내무실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을 때 이등병들은 자기를 간섭하는 자기의 정서적 자유와 행동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사람들이 내무실에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한 내무실에 보통 20명 정도가 있는데 나 빼고 여러 한 명이 다 나를 귀찮게 하고 간섭하고 나의 자유를 뺏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병장 같은 경우에는 나의 자유를 뺏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등병보다 병장이 훨씬 편한 거죠. 오히려 병장은 이등병의 자유를 뺏어서 자기가 편하게 생활하는 심부름도 좀 시키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군대도 굉장히 자유가 억압되어 있습니다. 자, 전쟁포로 교도소 군대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과거에는 우리 마당새라는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당새가 있었는데 마당새는 굉장히 자유가 억압되어 있었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마당새와 똑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직장인이에요. 저는 직장인들은 현대판 노예다라는 얘기를 조금 표현할 때 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마당새 같은 경우에는요. 마님이 원하는 시간에 마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마님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은 여러분께서 일하고 싶은 시간을 정하셨나요? 아니죠? 누가 정한 거죠? 사장이 정한 시간이죠. 사장이 정한 시간에 사장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장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직장인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의 회사의 위치를 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진로는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떤 조직, 사장이 있고 체계가 있는 조직 속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지 막 인사과 가가지고 나는 자재관리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자재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시키는 것, 즉 사장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당새는 마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을까요? 마당새는 마님에게 자유가 억압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사장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와 일에 대한 자유를 억압당하고 싶어서 그렇게 당하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당새는요, 자신의 시간과 장소와 일을 마님에게 자유를 억압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밥일 겁니다. 마님에게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밥을 주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먹고 살 수가 있고 생존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왜 아침마다 힘들게 일어나셔가지고 출근을 하시냐고요? 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기 싫은 곳을 뚜벅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냐고요? 제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나왔었는데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진짜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정말 다 그랬어요. 두 글자로 그거 같았었어요. 무슨 말씀 뭔지 아시겠죠? JB.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았어요. 저 또한 그랬고요. 왜?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가고 있냐고요. 어딜 가고 있길래 그렇게 힘들게 가시는 거냐고요. 돈 아닙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더라도요. 내가 가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그가 정해놓은 시간에 가게 되면 돈이라는 걸 받잖아요. 우리는 이걸 월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가 바지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나랑 놀아줘요. 막 그래요. 이쁜 딸이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가지 말라고 막 난리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애가 날 너무 사랑하는 애? 아빠랑 같이 있고 싶구나. 그럼 아빠가 오늘 안 갈게. 이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우는 아이를 떼놓고 현관문을 철컹하고 닫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을 벌지 못하면 괜찮아요. 그냥 자유가 억압당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돈도 안 벌 수 있고요. 근데 돈을 안 벌면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 거냐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밥입니다. 자본주의 돈은 곧 생존이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벌러 감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유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의 자유를 돈과 바꾸기 위해서 억압당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왜 자유를 억압당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냐고요. 자유를 억압당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우리는 조금 더 삶이, 인생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색깔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바로 근로죠. 마당새는 마님에게, 직장인은 사장에게 근로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노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의 수입 모델이 근로소득, 즉 노동수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내가 내 머리를 써서 돈을 벌지 않으면 돈 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하러 가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계속 자유가 억압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60세 때까지. 60세 넘어서 일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60세가 넘어서 일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일할 수밖에 없는 건 굉장히 슬픈 거거든요.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소득의 구조에는요.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임대소득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임대소득 부럽지 않습니까? 월세 받는 거예요. 왜 부러워요?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들의 건물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받게 되는 불로소득, 월세소득을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 임대소득도 있고요. 사업소득이라는 것도 있죠. 사업 그러면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는 것 같으시겠지만 우리 그냥 동네에 조그맣게 카페 한 개 차리는 것도 사업이고요. 네일샵을 차리는 것도 사업이에요. 제가 아는 고객분은요, 최근에 네일샵을 한 개 차리셨어요. 원래는 본인이 이제 그거였었어요. 관리해 주시는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네일샵을 차리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일을 하지 않아요. 직원을 두었어요. 장사가 잘 됩니다. 그분은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요, 돈을 얻기 시작해요. 뭐가?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체를 관리하는 것만으로 그분은 돈을 벌어요. 근데 그분은요, 누구에게도 자유를 억압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처음에는요, 근로소득자였어요.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변모가 된 거죠. 부단히 노력을 했겠죠. 뭐 이런 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또 사업소득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자소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자소득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소득이 여기 근로소득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숙제는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근로소득에서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한 소득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펜 좀 한 개 더 꺼내겠습니다. 아이고. 이 부분으로 옮겨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임대소득 받는 거, 사업소득 받는 거, 이자소득 받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이자소득인 거죠. 왜? 이자소득은 크던 작던 일단 내가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으면 이자소득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일단 내 삶에 좀 더 행복함을 갖고 싶다면, 나의 자유를 더 이상 억압당하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그게 나의 행복이라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죠. 그냥 계속 이것만 가지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행복도가 누려지지 않는구나. 그럼 난 뭘 할 수 있지? 임대, 사업, 이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거구나.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목돈을 모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목돈을 많이 모은 사람과 적게 모은 사람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돈을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죠. 저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축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축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저축을 많이 하려면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저축을 많이 하면 됩니다. 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같아요. 지출을 줄이는 거. 지출을 줄이려면 수입을 늘리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갑자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출을 줄이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하기 가장 좋냐?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통장 쪼개기 또는 통장 관리 시스템
통장 쪼개기, 뭐 소비 관리,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저는 통장 쪼개기가 가장 강력한 소비 절제, 지출 통제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 글쎄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요, 돈을 굉장히 잘 모으십니다. 왜 그런 거냐면요, 이게 이 통장 쪼개기에는 어떤 힘이 있는 거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통장 쪼개기를 하게 되면요,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런 거죠.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이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였어요. 앞에 행복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이걸 구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세요. 돈을 모으기 힘들다. 돈 쓸 데가 너무 많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죠. 저는 항상 이걸 하시라 그래요. 당신은 소비를 할 때 원하는 것에 소비하십니까? 필요한 것에 소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쓸데없이 돈 쓰는 거 안 하는데요. 저는 보통 딱 쓸 때만 돈 쓰는 편이에요.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요. 원하는 곳에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개념이 너무 헷갈릴 수 있으시니까 제가 싹 정리해 드릴게요. 필요한 게 뭐고 원하는 게 뭐냐? 이거 보시면서 이 얘기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를 좀 점검해 보시는 단계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필요한 것은요. 내가 이 돈을 쓰지 않으면 나의 건강이 악화되는 거예요. 건강이 악화되거나 이걸 쓰지 않으면 나는 사람을 잃어요.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람을 잃게 돼요. 또 하나, 내가 이 돈을 쓰지 않고 그냥 있으면 나는 더욱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요. 이 세 가지입니다. 필요한 것이란 건 뭐냐면 내가 돈을 쓰지 않으면 건강을 잃거나 사람을 잃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진짜 필요해서 쓰는 거고요. 이거 이외의 모든 것들은 원하니까 쓰는 거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건강, 병원 갔습니다. 치료비가 나왔어요. 한 20만 원 든대요. 돈 써야 되는 거죠? 그럼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너무 잘한 거죠. 사람들, 오랜만에 지인들만 한 대여섯 명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이제 오랜만에 모였는데 서로 부담되지 않게 n분의 1 하자 그랬어요. 그때 돈을 내는 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오늘 내가 쏠게. 나 어제 월급 받았거든. 라고 하면서 돈을 써요. 이건 뭐예요? 그냥 원하는 거예요. 이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돈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밥을 사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런 게 바로 필요한 거고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버스가 1,000원, 전철이 모여서 교통비가 3,000원이 들어요. 그건 진짜 필요한 돈이죠. 근데 출근을 하는데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동차라고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원하는 거 사신 거죠.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에서 구분됩니다. 건강을 잃거나 사람을 잃거나 경제활동을 안 하거나 이 세 가지가 아니면 대부분 다 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돈이 이거 내가 원하는 걸 쓴 건가? 아니면 필요한 걸 쓴 건가? 헷갈리신다면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홈쇼핑. 홈쇼핑에서 돈을 쓴 거 원하는 걸까요? 필요한 걸까요? 홈쇼핑을 보다 보면 좋은 혜택들이 많죠? 홈쇼핑에서 결제했어요. 홈쇼핑에서 돈을 썼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원한 걸까요? 필요한 걸까요? 정답은 뭐냐면요. 홈쇼핑 보다가 사면 그냥 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홈쇼핑을 안 봤으면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건강을 잃지도 않았고요. 사람을 잃지도 않았고요. 아프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뭘 사기 위해서 홈쇼핑을 일부러 보는 거예요. 찾아서 어떤 방송이 내가 사려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한 방송이 몇 시에 하는구나 라고 해서 홈쇼핑을 보고 들어가서 구매하면 그거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제 자랑 하나 할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세탁기를 바꿨는데요. 세탁기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찾아봤더니요. 홈쇼핑이더라고요. 홈쇼핑이요. 가장 싸고요. 혜택도 많아요. 그래서
홈쇼핑 그거를 그 시간표를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기 홈쇼핑이 몇 시간인지 봤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샀어요. 시중가보다 보통 한 5% 정도가 쌌고요. 그리고 사은품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건 필요한 거죠. 어차피 집엔 세탁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탁기가 결혼하면서 산 거면 세탁기가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새로 산 게 아니고요. 결혼하면서 세탁기가 없으니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자취할 때 쓰던 거는 이제 거기 놓고 왔으니까. 네, 그런 거죠. 그렇게 사는 것들은 이제 필요한 거지만 보다가 사는 건 원하는 거예요. 인터넷 쇼핑. 우리 회사에서 시간 남으면 인터넷 이렇게 막 구경만 하지 않습니까? 요즘 신상 뭐가 나왔나 막 봐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거 마음에 드는데? 라고 딱 삽니다. 그거는 원하는 걸까요? 필요한 걸까요? 원하는 거죠. 왜? 내가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눈팅을 하지 않았으면, 아이쇼핑을 하지 않았으면 아예 안 샀을 거잖아요. 그거 안 샀어도 나는 사람, 건강, 경제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원하는 지출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상담했던 분 사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사례만 좀 말씀드리면 이분이 자동차를 사회생활을 하는 지 그렇게 오래되신 분은 아니었어요. 자동차가 되게 좋은 거였어요. 삼성에서 나오는 SM6 48개월 할부. 과연 그 차가 그분한테 필요한 걸까요?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30살이고요. 소득은 300이 조금 안 되십니다. 그리고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어요. 그것도 48개월 할부로. 그거는 그 친구한테 필요한 걸까요? 원하는 것일까요? 원하는 거죠.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파세요. 당신은 그걸 탐으로 인해서 당장의 만족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타고 있는 순간으로 인해서 당신은 평생 자유가 억압돼야 될 것이다. 왜? 당신은 그로 인해 소비 통제가 되지 않고 있을 거고요. 소비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목돈이 안 만들어지고요. 목돈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자 소득,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차를 팔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나 같으면 팔겠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시면서 좀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유롭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자유롭기를 원하고요. 행복하기를 굉장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유롭고 행복하려면요. 이것들에 대한 절제, 생각,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부자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부자들은 어떻게 돈 관리를 합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저축을 하나요? 부자들은 자녀에게 어떤 경제 교육을 시키나요?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에 표현하는 언어는 다를 수 있겠지만 큰 맥락은요. 여기에서 출발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비법이에요. 네. 서울대 잘 보내는 과외 선생님이 쪽집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쪽집게 과외라고도 보시면 돼요.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라고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떠들었던 이 많은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아시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좀 좋은 댓글, 악성 댓글 달지 마시고 상처받습니다. 긍정적인 댓글 달아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또 더 좋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요즘에 스트리밍 하기 시작했는데 스트리밍 할 때 들어와서 그냥 눈팅만 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라고 말 한마디씩 걸어주세요. 지금 제가 스트리밍 하는 게 되게 부끄럽고 도전하는 중이거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